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10주차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관세와 관세 환급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그 공부를 좀 했었죠, 이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통관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국가에서 그 관세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중요한 물론 그 국가의 어떤 안보나 뭐 이런 걸 위해서도 그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라든지 등등 이런 걸 이제 부과되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수하기 위해서 통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란 건 뭐냐, 이미 앞에서도 봤었지만은요, 관세선, 그러니까 관세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국경선과는 다른 겁니다. 물리적인 국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국가의 영해를 벗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경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서 좀 다른 실제 국경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휴전선, DMZ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의 국경선과 조금 이제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경선과 관세선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보세구역이란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세구역이나 자유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 내 자기 영토 내에도 이제 과세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선을 넘어오거나 넘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러니까는 법률이란 건 국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약이나 협정 이런 것은 뭐죠? 국가 간의 어떤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상에 어떤 것은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건 안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부과하는 조세다 한 거죠. 근데 물건을 수입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요. 관세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도 있고, 특별서비스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가 우리가 몇 퍼센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관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부가가치세 10% 이런 게 같이 붙기 때문에, 실제 관세율이 낮다 해도 실제는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세금이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관세 종류,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도 조금 나왔었습니다만은, 우선 관세는 기회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입세는 수입관세,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수출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수출하는데 세금을 붙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거의 세금이 없죠. 아마 수출할 때 세금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어떤 재정 수입이나 이런 거에 목적으로 수출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상당히 꽤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팜 오일, 러시아에서는 이제 자원, 밀이나 수산자원이나 원목이나 이런 걸 수출할 때는 이제 수출세를 부과를 합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징수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금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주로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렇게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떤 그 자원 한정된 그 자원에 대해서 수출할 때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아니면 그걸 좀 통제하기 위해서 수출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과세 그냥 통과할 때 하는 건데 요즘 뭐 통과하는데 그 세금 붙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다음으로 이제 과세 방법에 따라서 관세가 종가세냐 종량세냐 혼합세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가세와 종량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종가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금액에 따라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CIF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수출업체가 한국에 보낼 때 CIF 기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부사랑에 도착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얼마냐. 거기에다 이제 관세 몇 %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게 종가세고요. 종량세는 이제 금액하고 상관없이 어떤 양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한 1톤이라든지 뭐 1리터라든지 뭐 이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입 맥주 세금이 이제 좀 그 대표적인 종가세, 종량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그 맥주는 그 종가세였어요, 종가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맥주가 들어올 때 뭐 한 캔당 얼마, 근데 국내 가격보다 오히려 더 거의 국내 가격에 접근할 정도로 가격이 싸게 이렇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관세를 매겨도 별로, 아니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별로 없으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맥주가 오히려 국내산 맥주가 더 가격 면에서 불리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 끝에 결국 이제 세유 그 관세법을 거쳐서 종량세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맥주는 가격에 의해 하는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500cc다 뭐 1리터다 아니면은 뭐 그 1톤이다 뭐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1톤은 아니고 뭐 100리터다 이런 단위로 그렇게 이제 관세를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세의 목적에 따라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네. 재정 수입 목적으로 하면 재정관세라 이거죠. 네. 세율 결정 방법에 의해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정한 건 국정관세고 협정관세 이제 이런 이제 FTA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 그 협정관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그 탄력관세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매길 때 이렇게 자기 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 종류들을 여기 지금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덤핑 반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이런 걸 이제 있고, 상계관세, 편입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 뭐 자료로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특혜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특혜관세란 것은 특정 국가의 통상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 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관세법에 이제 나오는 일반 특혜관세라는 거에 의해서 증거하는 거죠. 뭐 GSP라고 그래요. Generally System of Preference 해가지고 GSP라고 하는데, 보통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이제 관세를 아주 그 저율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것이 이제 GSP 제도입니다. 근데 GSP 제도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굉장히 그 수혜국이라고 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나라였다는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GSP에 의해서 물건을 우리가 많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에다 수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이런 GSP 제도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은 혜택을 받는 건 이제 없어졌고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이제 개도국에 대해서 이 GSP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GSP를 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그 나라에서 얼마나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그 나라의 원자재가 사용됐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과거에 우리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산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정하면서 이제 로컬 컨텐츠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역업계에서는 그런 회자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궤도국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려고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GSP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어떤 상품, 나라의 수출품과 경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수가 러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다가, 장미꽃, 이런 걸 우리가 수출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는 개도국에 대해서 이 GSP 특혜관세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미꽃이라도 아프리카에서 생산돼서 온 장미꽃은 관세가 0이죠, 0.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는 거 30%, 40% 관세를 물고 들어가야 되니까, 지리적으로 아무리 1000km도 안 되는 그런 동해 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워낙 이제 관세가 우리는 높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해류를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혜 관세 제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환급 제도. 관세 환급이라는 것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현행 관세법상에는 관세 의무의 형평과 징수 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환급과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 유예를 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에 제공하는 경우 등 수출 물품에 포함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관세 환급 제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 관세 등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관세 등. 근데 그 등은 뭡니까? 근데 관세는 이제 관세 플러스 내국세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 서비스 이런 게 있으면 관세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환급 방법은 개별 환급, 자율 서열한 계상, 정액 환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가 이게 수출품을 A라는 수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수입 원자재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 개별 환급이라고 하고요. 자율 서열한 계산이란 건 뭐겠어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외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몇십만 개의 부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조그마한 부품이 이게 손으로 셀 수도 없는 그런 부품이
뭐 중국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어차피 자동차는 지금 수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동차에 들어간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 일일이 그 세알릴 수가 없다 이거죠. 너무 뭐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 자체가 스스로 우리가 100개를 수입해서 이번에 자동차 만드는데 50개를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계산해서 갖다 준다 이거죠. 그게 자율서열한 계산이고요. 정액 환급은 뭐냐, 정액으로 이렇게 얼마, 그러니까 A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얼마를 관세를 환급해 준다 이렇게 왜 이제 이런 자율소유량 계산이나 정액 환급 제도가 있겠어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 건수도 많고 무지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면 세관에서 일일이 그걸 다 그걸 검토할 수도 없고 또 기업으로서도 그 복잡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 전부 서류로 제시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간편한 그런 방법도 그 수출 업체로 하여금 직접 이렇게 해서 신고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 절차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하고 최종 환급 받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지금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관세 환급 신청 누가 신청하느냐? 그렇죠. 관세 환급은 결국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 신청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얼마에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납부한 관세가 얼마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관세를 좀 환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직접 수출하는 회사나 개인이 계산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일반적인 재료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사가 그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 그래서 수출한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 실무는 관세사들이 담당한다. 네. 그리고 환급 신청권의 소멸 그랬는데 2년이 지나면 2년 내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원재료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 혜택. 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사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두고 있다는 거. 사후에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때 관세를 납부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작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납부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 납부. 네. 일괄 납부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납부할 관세 등을 6개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기별로 환급액과 상계 정산해서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출 업체가 그 원자재를 수시로 계속 들여오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이거 하기 때문에 그걸 정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납부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이제 두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환급액을, 정산하게 돼서 정산해서 얼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 받는 거고 너무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정산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보호세제도 본디드 시스템 앞에서도 설명했죠.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외국 물품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은 항만으로 출입해야 된다. 하선 적재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해야 된다. 허가 없이 옮겨 실을 수 없다.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한다. 보세 운송 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온 경우에 이제 이런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러면 이 물건이 아직 통관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어디에다 놔둬야 된다? 보세구역에다가 그걸 장치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제도의 보세구역 제도가 나왔는데, 보세제도, 보세란 건 또 뭐냐? 여기서 보세란 건 뭐냐? 수입신고 미필 상태. 아예 수입신고가 수리가 안 됐어. 그때까지는 보세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 자유구역. 앞에서도 잠깐 설명도 했었죠.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보세구역으로 해놓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은 사실은 외국 물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지만은, 예. 그리고 뭐, 그, 보세 전시장 있잖아요. 전시장. 전시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가져간다는 전제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전시장 내에 그 보세 창고에 그걸 거기다 넣어놨다가 전시에서 보여주고 그냥 그 보세 창고 거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전시장의 그 보세 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보세 운송은 뭐 그 보세 상태로 운송하는 걸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수입품 원산지 표시제도. 참 이건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출할 때 그 현지에서 그 관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만이 그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원산지 없으면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원산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아예 한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다가도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는 것을 뭐 원산지 국명, 그래서 뭐 국명 플러스 산 이렇게 붙이는, 일본산 이렇게 붙이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것이 그 원산지가 어딘지 보게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국어로 쓸 수도 있고, 영문으로 메이드 인 뭐 코리아, 메이드 인 뭐 그 재팬, 메이드 인 뭐 USA 이렇게 영어로 쓸 수도 있고, 프로덕트 업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프로덕트 업 뉴질랜드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왜냐면 그 뭐 뉴질랜드에서 양고기나 소고기가 들어오면 거의 스탬프로 펑 찍어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 프로덕트 업 뉴질랜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메이드 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프로덕트 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시 단위 어떤 포장 단위로 이게 그 표시할 거냐, 그런 이제 원산지 어디다가 표시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하는데, 현품에다 표시를 해라. 현품에다가. 예. 그리고 표시 요령은 뭐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이와 유사한 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제. 그건 뭐냐? 외화 획득용 원재료면 시설기자. 이건 모르죠? 그 원자재가 들어왔는데 그 주로 소비자들이 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B2B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는 그 수입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원산지를 뭐 쓰지 않더라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꼭 그 강제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에 반입돼서 판매되거나 임대할 목적이 아닌 거.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뭐 쓰기 위해서 왔을 때 거기 무슨 원산지 자기가 다 알고 산 건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실질 변형 기준, 원산지를 어떻게 이제 이것이 그 나라 것 아니다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입품 리콜 조치도 있어요. 리콜. 그러니까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 조치라고도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세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을 전량 보세구역으로 회수해서 위법사세를 치유한 후에 반출 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관세청에 시정명령을 만다. 이게 그 수입품에 대해서 뭐죠? 그러니까는 수입품을 보세구역에 그냥 반입시켜 놔라.
그런, 이미 나갔더라도 다시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통관과 그 결제, 통과,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